기억의 조각. 하편. 독일 측에서 숙소로 정해준 시내 중심가의 호텔로 들어설 무렵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다. 카운터에 일본 여권을 내밀어 체크인을 했다. 그 사이 그는 호텔 로비를 둘러보았다. 카운터 옆쪽에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바와 그 옆으로 테이블들이 있었다. 전형적인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바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침도 먹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이 더 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은 그에게 방 키를 건넸다. 손님의 방은 316호입니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 9시 30분 사이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디서 하죠? 저기 엘리베이터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가 말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직원이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당장이라도 바에 내려가 시원한 독일 맥주를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언제 작전에 투입될지 몰라 참기로 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캐리어에서 휴대전화를 찾아서 전원을 켰다. 아직 아무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짐을 풀고 전화기를 세면대 위에 놓은 채 샤워를 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는 머리를 말리는 도중 허기를 느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물 한 잔 마신 것이 전부였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룸서비스로 버거와 콜라를 시켰다. 음식이 오는 동안 창가에 앉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 닦인 도로와 높이 솟은 건물들은 서울이나 세계의 다른 도시나 매한가지였다. 그는 지나치게 깨끗하거나 잘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노력이 느껴져 거부감부터 들었다. 누구보다 도시에 잘 적응한 사람 같지만 사실 그는 기차가 드문드문 서는 작은 역을 가진 어느 시골 출신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가 일하는 역 안 매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통의 바닥은 쉽게 더러워졌고 물건들은 흐트러지기 일쑤였다. 그는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바닥 청소와 물건 정리를 해야 했다. 그러다 종종 역 앞에 장터로 도망쳐 이것저것을 구경하기를 좋아했다. 혼자 집에 가는 길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시골뜨기가 비밀 요원이랍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이제 세상은 충분히 많이 봤으니 은퇴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기찻길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다. 혹여나 세상이 다시 그리울 때면 그 기찻길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룸서비스로 시킨 음식이 왔다. 그가 보고를 들고 크게 한 입 먹으려는 찰나 털보가 준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우리는 임진철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냈어. 보내준 주소로 지금 당장 와. 젠장. 그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보고를 다시 내려놓았다. 가져간 정장을 꺼내어 갈아입은 뒤 가방을 챙겨 방을 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출구를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 털보가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간 곳은 어느 교차로에 위치한 대형 서점이었다. 하지만 서점은 그날의 영업을 마치고 몇 개의 실내 조명만 켜둔 채 문이 닫혀 있었다. 그가 휴대폰을 꺼내어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어두운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한 명이 그의 앞에 섰다. 미스터 아베,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가 그를 건물 뒤편으로 안내했다. 서점의 직원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설치된 각종 장비들 앞에서 털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이 베이스 캠프였다. 털보가 그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던 당사자를 소개해줬다. 이쪽은 이번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비더만 요원이야. 비더만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비더만은 그의 손을 잡고 흔드는 대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임진철을 찾기 위해 베를린 시내의 호텔을 전부 뒤졌다고 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어서 임진철은 서점 건너편 호텔에 부숙 중이며
이틀째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측 요원이 현재 임진철의 옆방을 잡아서 도청을 시도하고 있으나 벽을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가 깨끗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옛날 독일 건물들은 벽을 두껍게 만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간혹 북한 말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임진철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임진철이 누구와 접선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 방법을 찾아서 단서를 알아낼 때까지 길고 긴 밤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의외로 방법은 쉽게 열렸다. 임진철이 방금 룸서비스를 주문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이에 비도마는 그의 요원들에게 룸서비스 테이블 카페, 도청기를 숨길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무엇을 주문했지? 옆에 있는 털보가 물었다. 보고와 맥주를 주문했다는군. 비더만의 대답에 그는 아까 호텔에 남기고 온 보고와 콜라가 생각났다. 털보는 가방에서 작은 원통형 그릇을 꺼내더니 여기에 케첩을 담아서 서빙하라고 비더만에게 말했다. 비더만은 그릇 밑바닥에 작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하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케첩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를 빌어야지. 털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윽고 룸서비스가 임진철에게 배달되었고 도청기는 그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생생하게 베이스 캠프로 전달했다. 미스터 아베, 이제 내 차례야. 털보가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임진철은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했다. 그러나 룸서비스가 왔다고 말하며 내일 거기에서 보자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털보와 비더만에게 들을 바를 말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향해 물었다. 거기가 어디야? 나도 몰라. 시간도 못 들었어. 못 들었어. 하지만 임진철이 북한 말로 얘기한 걸로 봐서 다른 북한 사람을 만나려는 거야. 그들은 임진철이 보고를 다 먹을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렸다. 그는 심각하게 배가 고파왔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임진철이 보고와 함께 나간 감자튀김을 먹을 때 케첩을 많이 찍어 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임진철은 식사를 마치고 얼마 뒤 방 안에 불을 껐다. 아마도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베이스 캠프의 요원들은 그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보아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임진철이 움직인다. 임진철이 이틀 만에 방문 밖으로 나선 시각은 밤 10시 30분이었다. 임진철이 택시에서 내려서 들어간 곳은 베를린 시내에 있는 다른 호텔이었다. 털보와 그가 도청 장치를 몸에 숨긴 채 호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임진철은 호텔 바 뒤편에 있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를 제외하고는 바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고 있는 남녀 커플만 눈에 띄었다. 털보와 그는 바의 중간쯤에 위치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키가 짤막한 동양계 여자가 임진철에게 맥주를 서빙하고 돌아오며 그들에게 웃으며 독일어로 인사했다. 그들은 온 신경이 임진철에게 가 있어 그녀의 인사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 2개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번에는 영어로 말했다. 주방장이 방금 전 퇴근했어요. 그래서 요리는 안 되겠네요. 뭐 마실 것 드릴까요? 나는 맥주 마실 거야. 당신은? 그럼 맥주 2잔. 털보는 그에게 맥주를 마실 것인지 묻고는 맥주 2잔을 주문했다. 나는 약간 배가 고픈데. 뭐 씹을 거라도 있어요? 그가 털보의 주문이 끝나자 재빨리 말을 붙여 먹을거리를 찾았다. 비스킷을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면 됐어요. 잠시 뒤 그녀는 2잔의 맥주를 한 손에 다른 손에는 비스킷이 담긴 접시를 들고 그들에게 왔다. 그들의 테이블에 맥주잔을 먼저 내려놓고 비스킷이 담긴 접시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손이 무엇에 걸렸는지 비스킷을 바닥에 쏟고 말았다.
당황한 그녀는 허둥지둥 쏟아진 비스킷을 접시에 다시 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내 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죠. 그것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털보는 무안해하는 그녀를 향해 웃으며 그녀가 들고 있는 비스킷 접시를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사이 그는 임진철을 흘끔 바라봤다가 그녀가 테이블을 떠난 뒤 털보에게 말했다. 나의 어머니는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셨어. 너의 존엄은 스스로 지키라고.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매점 바닥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면 상으로 과자 한 봉지를 주곤 했다. 어느 날 그가 실수로 바닥에 흘린 과자를 주워 먹으려 했을 때 그것을 본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날 무엇 때문에 과자를 얻어먹게 되었는지,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과자를 흘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앞뒤가 다 잘려한 편의 조각과도 같은 30년 전 그 순간이 기억이 났다. 그때 어머니는 개돼지나 바닥에 흘린 음식 먹는다 고 말씀하셨다. 털보와 맥주잔을 기울이며 임진철을 감시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이 풀리더니 털보가 의자 밑으로 쓰러졌다. 그는 당황하며 털보와 임진철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다. 그 순간 임진철은 바의 뒤편으로 난문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그는 임진철과 털보 중에 털보를 선택했다. 쓰러진 털보를 끌어안고 서둘러 도청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에이전트 다운. 반복한다. 에이전트 다운. 독일 측 요원들이 털보가 쓰러진 호텔 바로 들이닥쳤을 때는 임진철과 함께 비스킷을 서빙한 동양계 여자도 사라진 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스 캠프에 있던 독일 측 요원들이 임진철이 머물던 호텔 방을 열고 들어갔다. 그들은 거기서 바닥이 드러난 케첩 그릇을 발견했다. 귀국했으면 바로 출근해서 보고를 해야지. 자네는 어디를 다녀온 건가? 이번 일로 위해서 어느 정도 문책이 있을 거야. 고향에서 곧장 회사로 출근한 그에게 국장이 말했다. 비록 자네가 주도한 작전은 아니라고 해도 국제 공조 중에 상대 측 요원이 죽었어. 작전도 실패해서 임진철 이 새끼는 어디로 숨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채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이번 일로 자네 파일을 좀 들여다봤는데 자네 외조부가 일본이었어.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파일에는 그냥 사업가였다고만 나와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냥 사업가가 아니었더군. 조선인들 강제로 부려서 그릇 공장을 돌렸던데 돈 꽤나 벌었겠어. 해방 때 가족들 다 남겨두고 돈만 챙겨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그건 어머니께 들었나?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네 일본어는 어머니께 배웠겠지?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았어. 이 사실이 위에 알려져 봤자 이번 문책에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건 그냥 내 손에서 덮어두지. 알겠습니다. 나가봐. 그가 국장의 방문을 열고 나왔다. 긴 복도를 따라 나열되어 있는 사무실 문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그 문들 중에 하나를 열고 들어갔다. 그